며느리보다 더 무서운 건 친딸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늘 말하죠. 며느리보다 무서운 게 없다고, 시어머니보다 무서운 게 없다고. 드라마에서도 동네 아줌마들 이야기에서도 늘 그런 얘기만 나오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바로 내 친딸이라는 것을.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아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3살에 결혼했습니다. 1970년대였죠. 그땐 모든 게 부족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남편 정수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작은 공장에서 일했지만 집에 돈을 가져다 주는 걸 한 번도 빼먹지 않았죠. 결혼 첫 해에 아들 정민이를 낳았고 3년 뒤에 딸 정희를 낳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애들 씻기고 빨래하고 그런 일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정수는 늘 말했어요. 미영아, 고생 많이 한다. 애들 좀 더 크면 내가 더 벌어서 편하게 해줄게. 그 말만 믿고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정희가 약해서 밤에 자주 깼거든요. 열이 나면 업고 병원에 뛰어가고 감기에 걸리면 며칠 밤을 새우기 일쑤였죠. 하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엄마하고 달려와서 안기는 아이들, 저녁에 퇴근하면 아빠 왔다 하고 소리치며 달려오는 모습들.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동네 아줌마들과 수다 떨 때도 늘 자식 자랑이었어요. 우리 정민이는 공부를 잘해서, 우리 정희는 착해서 엄마 심부름 잘해. 그런 이야기들이 저의 일상이었죠. 그땐 몰랐습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정수가 쓰러진 건 제가 40살 되던 해 1987년 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어요. 아침에 밥 먹고 출근하면서 미영아, 오늘 늦을 수도 있어. 회식이 있대.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녁 9시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환자 보호자세요? 지금 당장 오셔야겠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43살의 나이에 아무 전조도 없이 갑자기. 병원에서 만난 남편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요. 의사는 말했죠.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20살부터 함께했던 남편, 제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이 그렇게 떠나버렸으니까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게 현실일 리 없다고 남편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미영아, 무슨 일이야? 하고 물어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장례비로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거의 다 써버렸고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과 보험금이 전부였어요. 그것도 그리 많지 않았죠. 정민이는 그때 고등학교 3학년, 정희는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둘 다 한창 돈이 들어가는 나이였어요. 친정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와라. 혼자서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하지만 저는 싫었어요. 이미 결혼한 몸인데 친정에 얹혀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외식업이었습니다. 집 근처에 작은 분식집을 얻어서 떡볶이, 튀김, 김밥 같은 걸 팔기 시작했어요. 장사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서 모든 게 어려웠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김밥 재료를 준비하고 떡볶이 양념을 끓이고 손님이 오면 반갑게 웃어야 하고 계산도 해야 하고 처음엔 손님한테 잔돈을 잘못 줘서 혼나기도 했어요.
발이 부어서 신발이 안 들어가는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아이들 학비를 벌어야 했으니까. 정민이가 대학 입학할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등록금이 얼마나 비싸던지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기도 하고 개까지 탔어요. 그때는 자존심 같은 건 사치였죠. 아들 대학 보내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 정희도 공부를 잘해서 좋은 고등학교에 갔는데 참고서 사달라, 과외비 달라. 끊임없이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고생한다고 말할 때, 엄마가 있어 다행이야 라고 말할 때, 그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날아갔어요.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남편 생각이 났어요. 정수야,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애들 잘 키우고 있는 거 맞지? 하늘에 대고 혼잣말도 많이 했죠. 그렇게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정민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고 정희도 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때야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죠. 이제 조금은 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참 순진했죠. 정민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기뻤어요. 드디어 며느리를 맞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죠. 새댁 윤정이는 괜찮은 아이였어요. 정민이와 잘 어울렸고 저한테도 예의 바르게 대했거든요. 결혼식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하고 순순히 따라 주었고요.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신혼집 마련이 어려웠던 거예요. 정민이 월급만으론 전세금을 감당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식집 팔아서 도와줬습니다. 10년 넘게 운영한 가게였는데 아들 신혼집 마련하는데 보태려고 넘겼어요. 그때 받은 돈이 3천만 원 정도였죠. 그걸로 전세를 얻었어요. 정민이는 고마워했어요. 엄마,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그 말이 좋아서 가게 없어진 게 아쉽지 않았어요. 가게를 넘기고 나서는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청소, 사무실 청소. 나이 들어서 육체 노동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할만했어요. 규칙적이었고 사람들과 부대낄 일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정민이가 또 왔어요. 이번엔 윤정이와 함께 왔죠. 엄마, 사실은 회사에서 해외 발령이 났어. 싱가포르로 가야 할 것 같아.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이런 얘기 드려서. 그때 정민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연봉도 2배로 올라가고 향후 승진에도 도움이 된대. 대신 3년 정도는 한국에 못 들어올 것 같아. 저는 순간 섭섭했어요. 이제 막 결혼해서 손주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멀리 떠난다니. 하지만 아들 앞길에 걸림돌이 될 수는 없었죠. 그래, 가거라. 기회가 있을 때 가야지. 정민이 부부는 결국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가끔 영상통화로 안부를 묻긴 했지만 시간차 때문에 자주 연락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도 딸 정희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정희는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거든요. 정희가 남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저는 그 청년이 마음에 들었어요. 성철이라는 이름의 그 청년은 공무원이었고 성격도 온화했어요. 엄마 어때? 성철 오빠 괜찮죠? 내레이션 그래, 좋은 사람 같구나. 너만 좋으면 엄마도 좋단다. 정희와 성철이가 결혼을 결심했을 때 또 집 문제가 나왔어요. 이번엔 아파트를 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전세도 이제 너무 비싸졌어요. 차라리 아파트를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희가 보여준 아파트는 괜찮았어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신혼부부가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죠. 문제는 돈이었어요.
정희와 성철이가 모은 돈으론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나섰습니다. 청소 일하면서 모아둔 돈과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 일부를 보태서 계약금을 도와줬어요. 5천만 원 정도였죠.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할지. 뭘 갚아.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정희네가 이사를 가고 나서 저는 혼자가 됐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래도 정희가 자주 왔어요. 일주일에 2~3번은 얼굴을 보였죠. 반찬 해달라고 오기도 하고 그냥 수다 떨러 오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참 좋았어요. 1년 후에 정희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죠. 엄마 저 임신했어요. 정말? 정말이냐? 아이고 우리 정희가 이제 엄마가 되는구나. 그때부터 저는 더 바빠졌어요. 정희 몸조리할 음식 만들어다 주고 병원에 검진 받으러 갈 때 따라가고 예비 외할머니로서 할 일이 참 많더라고요. 손주 시연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울었어요. 아기가 워낙 예뻤거든요. 정희를 닮아서 눈이 또랑또랑하고 웃을 때는 성철이를 닮아서 앙증 맞았어요. 엄마 제가 산후조리 잘할 수 있을까요? 걱정 마라. 엄마가 다 도와줄게. 한 달 내내 정희네 집에서 지냈어요. 밤에 아기가 울면 제가 먼저 일어나서 달래고 미역국 끓이고 빨래하고 정희가 푹 쉴 수 있도록 했죠. 그렇게 시연이를 돌보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아기가 제 손을 꽉 잡고 잠들 때, 제 품에서 우유를 먹을 때, 아,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2년 뒤에는 둘째 지연이도 태어났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 달간 산후조리를 도와줬죠. 그런데 아이들이 크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시연이 유치원비, 지연이 기저귀값, 분유값. 정희가 올 때마다 엄마 아이들 키우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하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도와줬죠. 청소 일해서 번 돈으로 아이들 용돈도 주고 필요한 것도 사주고. 엄마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다른 엄마들은 친정에서 도움 못 받는다고 하던데 그런 말을 들을 때가 가장 뿌듯했어요. 그래, 내가 우리 정희한테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60을 넘어서고 정희도 40대가 되었을 때까지도 그런 관계가 계속됐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이런 관계가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걸. 환갑을 넘기면서부터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릎이었습니다.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아프더니 나중엔 평지를 걸을 때도 시큰거렸어요. 병원에 갔더니 관절염이 많이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환자분, 이제 무거운 것 들지 마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운동도 가벼운 산책 정도로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청소 일이 무거운 걸 들어야 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물통, 청소기, 걸레 하나하나 다 무거웠어요. 그래도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죠. 아직 정희 도와줄 일이 많았으니까. 무릎 치료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물리치료 받으러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야 했고 주사도 맞아야 했고. 그런데 어느 날 정희가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무릎이 많이 아프시죠? 치료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괜찮다. 엄마가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라. 사실 치료비 때문에 적금을 깨기도 했지만 딸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릎만 아픈 게 아니었어요. 혈압이 높아지기 시작했죠.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병원에 갔더니 고혈압이라고 하더라고요. 환자분, 이제 약을 꾸준히 드셔야 해요. 하루라도 빼먹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한 달에 약값만 10몇만 원씩 나가더라고요. 그 즈음 정희가 시연이 학원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시연이가 이번에 영어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하는데 한 달에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요즘 학원비가 그렇게 비싸냐? 다른 아이들은 다 다니는데 시연이만 못 보내기가. 죄송해요, 엄마. 아직 저희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보고 있으니 안쓰러웠어요. 정희도 워킹맘으로 바쁘게 사는데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또 도와줬습니다. 시연이 영어 학원비, 지연이 피아노 학원비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 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였어요. 몸이 아프니까 청소 일을 예전만큼 할 수 없게 됐거든요. 한 번은 청소하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 혈압이 190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응급실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어요. 환자분, 이제 정말 무리하시면 안 돼요. 뇌출혈 위험이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무서웠어요. 혼자 사는데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나. 집에 와서 거울을 봤는데 제 모습이 초라했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얼굴은 헬쓱하고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나 싶더라고요. 그날 밤 정수 영정 사진 앞에 앉아서 울었어요. 정수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그런데 정희는 아직도 내 도움이 필요하대.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걱정을 나눌 수 있었을 텐데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무섭고 외로운 줄 몰랐어요. 다음날 정희가 전화했어요. 엄마, 어제 병원 다녀오셨다면서요? 괜찮으세요? 내레이션 누가 그 얘기를 했니? 대사정이 동네 김 아줌마가 말씀하시던데요. 엄마가 응급실에 갔다고. 동네가 좁다 보니 금세 소문이 난 거였어요. 엄마, 이제 좀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무리하지 마시고. 괜찮다. 그냥 혈압이 좀 올라간 것뿐이야. 약 먹으면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이제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거든요. 몇 달 후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청소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날도 평상시처럼 사무실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데 사무실 직원이 발견하고 119를 불러줬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부정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혈압약에다가 심장약까지 추가로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환자분, 이제 정말 일 그만하세요. 이 상태로 무리하시면 큰일 나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건물관리사무소에서도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으니 쉬시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수입이 끊기니까 막막했어요. 국민연금은 받고 있었지만 한 달에 40만 원 정도였거든요. 약값, 병원비, 생활비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정희가 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엄마, 일 그만두셨다면서요? 그래. 몸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그럼 이제 수입이 없으신 거예요? 뭔가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정희 목소리에 예전과 다른 톤이 있었거든요. 연금은 받고 있어. 그거로 생활할 수 있을 거야. 엄마, 사실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때부터 정희가 속내를 털어놨어요. 성철이 직장에서 구조 조정이 있었다는 것, 월급이 줄어들었다는 것,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힘들다는 것. 엄마 죄송하지만 당분간은 아이들 학원비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상황이 어려워져서.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어려운 사정이지만 자식들 교육이 우선이죠. 그래, 알겠다. 엄마가 최선을 다해보마. 하지만 정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마 혹시 당분간은 저희 집에 자주 오시는 것도. 응? 아이들이 커서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데 할머니가 자주 오시면 좀 산만해져요. 그리고 성철이도 스트레스가 좀 있다고. 그 순간 뭔가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정희야, 엄마가 너희들한테 방해가 됐니? 아니에요. 방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당분간만요. 상황이 좀 안정되면 다시. 하지만 그 당분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이제 더 이상 전처럼 자주 볼 수 없다는 뜻이었죠. 정희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집에 앉아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내가 힘들어질 때는 오히려 부담스러워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며칠 후 동네에 김 아줌마가 왔어요. 미영아, 너희 정희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냥 잘 지내지 뭐. 근데 미영아, 내가 참 딸한테 너무 많이 해줬어. 집도 사줬지, 손주들 용돈도 줬지. 이제 딸이 엄마 좀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김 아줌마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정희는 오히려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었죠. 요즘 자식들이 그래. 받을 때는 당연히 받고 줄 때는 부담스러워해. 미영아도 이제 정신 차려야 해. 그날 밤 저는 정수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정수야, 내가 정희를 잘못 키운 걸까? 너무 많이 해줘서 당연하게 여기는 건 아닐까? 그때까지도 저는 기다렸어요. 정희가 다시 예전처럼 찾아올 거라고, 일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거라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도 정희는 연락조차 안 했어요. 1달 넘게 정희와 연락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일주일에 2-3번은 전화했는데 이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정희가 갑자기 왔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성철이와 함께 왔더라고요.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평소 같으면 엄마 하고 반갑게 인사했을 텐데 그날은 왠지 어색했어요. 성철이도 평소보다 딱딱한 표정이었고요. 성철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둘이 함께 와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정희랑 상의해서 어머니께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왔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둘 다 표정이 너무 경직되어 있었거든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대접했는데 둘 다 별로 마시지 않더라고요. 그냥 컵만 들고 있었어요. 엄마, 몸이 많이 안 좋으시죠? 그냥 늙으니까 여기저기 아프지 뭐. 별거 아니야.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응급실에 가셨다고 하고. 그때부터 둘이 번갈아가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혼자 사는 게 위험하다. 아픈데 돌봐줄 사람이 없다. 만약에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냐. 처음에는 걱정해주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론이 따로 있었습니다. 엄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봤는데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뭐라고? 요양원이요. 요즘 요양원들이 시설도 좋고 간호사도 있고 엄마 같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내 친딸이,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나를 요양원에 보냈자고 하고 있었어요. 정희야, 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니? 어머니 저희도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건강을 생각하면. 맞아요, 엄마.
요양원에 가시면 제대로 된 간병을 받으실 수 있어요. 약도 제때 챙겨드릴 테고 응급 상황이 생겨도 바로 대처할 수 있고. 저는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온 몸이 떨렸죠. 정희야,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짐이 되니? 아니에요. 짐이라는 게 아니라 엄마 건강을 위해서요. 건강을 위해서? 내가 아직 치매도 없고 혼자 생활할 수 있는데? 어머니 하지만 혼자 계시기에는 위험해요. 만약에 약을 깜빡하고 못 드시거나 갑자기 쓰러지시면 그때 정희가 또 다른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도 부담이에요. 경제적 부담? 대사 정희 엄마 치료비, 생활비, 저희도 아이들 교육비에 집 대출금까지 정말 힘들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결국은 돈 문제였던 거죠. 제가 병들어서 돈이 들어가니까 부담스러워 하는 거였어요. 그럼 엄마가 너희한테 돈을 요구했니? 치료비 달라고, 생활비 달라고 그랬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부담이라는 뜻이에요. 정희야, 엄마가 너한테 집 사줄 때는 언제고 손주들 학원비 줄 때는 언제야? 그때는 괜찮았으면서 이제 엄마가 아프니까 부담이야?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희야, 진정해. 어머니, 저희가 원하는 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만해.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날 밤 정희와 성철이가 돌아간 후 저는 온밤을 울었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니, 그것도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유로. 정수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내가 뭘 잘못했어? 애들을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이야. 그때까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내 정희가 정말로 그런 마음일 리 없다고, 일시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하지만 며칠 후 정희가 다시 전화했을 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알아본 요양원이 있는데 시설도 괜찮고 비용도 적당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내 딸이 정말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죠. 동네 김 아줌마가 찾아왔어요. 제가 며칠째 밖에 안 나오니까 걱정됐던 거죠. 미영아, 왜 이래? 얼굴이 완전히 상했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정희가 뭐라고 했어? 결국 다 털어놨어요. 정희가 요양원 이야기를 했다는 것, 경제적 부담이라고 했다는 것. 김 아줌마가 들더니 혀를 찼어요. 이런, 그년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엄마한테? 김 아줌마, 내가 정희한테 너무 많이 해줬나?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는 건가? 미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게 당연한 거지. 문제는 그 자식이 감사할 줄 모르는 거야. 내레이션 하지만 정희도 힘들긴 할 거야. 애들 키우느라, 돈 버느라.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그것도 멀쩡한 엄마를. 미영아, 정신 차려. 그녀는 이제 내 딸이 아니야. 김 아줌마 말이 너무 냉정하게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맞는 말 같기도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정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정희야,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예전에는 엄마 하고 반갑게 받았는데 이제는 마치 남인 것처럼 대하더라고요. 내레이션 정희야,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너 정말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니? 엄마,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에게? 엄마한테는 어떻게 좋다는 거니? 엄마도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고 또래분들과 함께 지내실 수 있고
그 말들이 다 핑계라는 걸 알았어요. 결국은 자기들이 편하자는 거죠. 정희야, 엄마가 너한테 짐이니? 엄마,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짐이라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엄마가 건강할 때는 언제든지 찾아와서 이것저것 도움 요청하고 이제 엄마가 아프니까 피하는 거야. 엄마, 세상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다들 그래요. 부모님들도 자식한테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독립적으로. 그럼 엄마가 너한테 의존했니? 엄마가 너한테 얹혀 살았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는 각자 살아가야 하는 시대라고요. 내레이션 각자 살아가자고? 좋아. 그럼 앞으로 엄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손주들 용돈도 급한 일 있을 때 도움도 아무것도 바라지 마. 엄마, 왜 그런 식으로? 너야말로 왜 그런 식으로 나오니? 엄마를 요양원에 보냈자고? 결국 말다툼으로 끝났어요. 정희는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 뒤로 일주일이 지났는데 정희가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연락하기도 싫었고 정희도 연락하지 않고 그러던 중에 깨달았어요. 아, 이제 정말 끝났구나. 내가 믿고 의지했던 딸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구나. 밤마다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사람들 말이 맞았구나. 며느리보다 딸이 더 무섭다는 게. 며느리는 그래도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대를 안 하는데 딸은 내 살과 피라고 생각해서 더 많이 기대하고 더 많이 상처받는구나.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말이 아니었어요. 살은 빠지고 머리는 산발이고 마치 10년은 더 늙은 것 같았죠.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나도 나름대로 살아봐야겠다. 그날부터 마음가짐을 바꾸기로 했어요. 더 이상 정희에게 기대하지 말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자. 먼저 병원에 갔어요. 혈압약, 심장약.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해서 상태가 더 나빠져 있었거든요. 환자분 약을 불규칙하게 드시면 안 돼요. 혈압이 많이 올라갔네요. 내레이션 죄송해요. 의사 선생님. 앞으로는 정확히 챙겨 먹겠어요. 그리고 우울해 보이시는데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내레이션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나와서 약국에서 약을 받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내 건강을 챙기자. 집에 와서 달력을 꺼내서 약 먹는 시간을 적어놨어요. 아침 8시, 저녁 6시. 절대 빼먹지 않기로 했죠. 그리고 집 정리를 시작했어요. 그동안 정희가 올 것에 대비해서 이것저것 준비해 뒀던 것들, 손주들 간식, 반찬 재료들 다 정리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정희가 좋아하는 김치, 시연이가 좋아하는 요구르트, 지연이가 좋아하는 과일, 모든 게 가족을 위한 것들이었어요.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걸 사자. 내가 먹고 싶은 걸 해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이번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오직 제가 먹고 싶은 것만 골랐어요. 좋아하는 생선, 좋아하는 나물, 좋아하는 과일. 그런데 장을 보다가 문득 외로워졌어요. 혼자 먹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뭘 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 항상 가족 먹을 걸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래도 해보자. 나를 위한 삶을. 집에 와서 혼자 먹을 저녁을 차렸어요. 간단하게 생선구이와 나물 몇 가지. 그런데 혼자 먹는 밥상이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어요.
평소 같으면 정이나 손주들 얘기를 하면서 밥을 먹었을 텐데 이제는 조용한 집에서 혼자 밥을 먹으니까 너무 쓸쓸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이제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야 하니까. 며칠 후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요가 교실, 노래 교실, 서예 교실. 평생 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많더라고요. 처음엔 가기가 싫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색했거든요. 그동안 오직 가족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남들과 함께 뭔가를 한다는 게 어려웠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요가 교실에 등록했어요. 첫날 가서 보니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많았어요. 다들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친해졌죠. 할머님들, 이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자신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자신에게 집중한다. 그 말이 새로웠어요. 평생을 다른 사람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나 자신을 돌아보라니 운동을 하면서 몸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혈압도 조금 안정되고 잠도 좀 더 잘 오고 복지관에서 만난 박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미영 씨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요. 처음 왔을 때는 많이 우울해 보였는데 저도 좀 기분이 나아진 것 같아요. 나도 처음엔 자식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잖아요. 박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날 밤 정수 사진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정수야,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힘들겠지만 혼자서도 잘 살아볼게. 정의는 정의대로 살게 놔둘게. 그때까지만 해도 정의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줄 알았어요. 복지관 생활을 시작한 지 2달 정도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정의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서 울었다는 게 한눈에 보였죠. 엄마, 안녕하세요. 몇 달 만에 보는 딸이었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반가웠어요. 왜 왔니? 엄마, 들어가도 돼요.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딸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들여보냈어요. 거실에 앉은 정희는 한동안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무슨 일이야?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갑자기 우는 딸을 보니 화가 나면서도 마음 한켠이 아팠어요. 제가 너무 못된 짓을 했어요. 사실 엄마 없이 지내보니까 알겠어요. 엄마가 저한테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정희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이러했어요. 저와 연락이 끊어진 후 아이들이 저를 계속 찾더라는 거예요. 할머니는 왜 안 와? 할머니 보고 싶어 하면서 시연이가 계속 물어봤어요. 엄마 할머니랑 싸웠어? 하면서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정희가 몸살이 심하게 났을 때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정말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엄마가 제 옆에 계시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운 일이었는지. 그런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부담스러워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한테 너무 많은 걸 해주셨는데 저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심지어 요양원 얘기까지. 말을 못 끝내고 울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딸이 깨달았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정희야. 대사 정희 고개를 들며 내 엄마. 내레이션 엄마도 미안했어.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봐. 너도 내 생활이 있는데.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날 밤 정희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했어요. 정희는 그동안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했어요. 성철이 직장에서도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아이들 교육비는 점점 늘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제 치료비까지 생각하니까 막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한 제가 나빴어요. 사실 무서웠어요. 내레이션 무서워? 엄마까지 잃게 될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먼저 거리를 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바보 같은 생각이었지만. 그 말을 듣고 이해가 됐어요. 정희도 어려운 상황에서 혼란스러웠던 거죠. 정희야, 엄마도 이제 알았어. 내가 너한테 너무 의존했나 봐. 이제는 엄마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아니야. 엄마도 배웠어. 요즘 복지관 다니면서 다른 할머니들 얘기 들어보니까 자식에게 너무 의존하면 안 되겠더라. 그때 정희가 물어봤어요. 복지관 다니세요? 응. 요가도 하고 노래도 배우고 나름 재밌어. 정말요? 엄마가 그런데 가시다니.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너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잖아. 정희가 울면서 안기더라고요. 엄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관계로. 내레이션 그래.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야 해.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고 너는 너 인생을 살 때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자.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딸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제 자신도 단단해진 것 같았거든요. 그 후 정희와의 관계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정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했고 한 달에 2번 정도 얼굴을 보였어요. 예전처럼 자주 오지는 않았지만 대신 올 때마다 진심으로 안부를 물었죠. 엄마 오늘 복지관 가셨어요? 응, 오늘은 서예 수업이 있는 날이야. 서예요? 엄마가 서예도 배우세요? 응, 의외로 재밌더라. 붓으로 글씨 쓰니까 마음이 차분해져. 정희는 제가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된 걸 신기해했어요. 그리고 지지해주기도 했고요. 아이들도 달라졌어요. 시연이와 지연이가 가끔 영상통화를 걸어와서 안부를 물었거든요. 목소리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언제 집에 놀러 와요? 내레이션 할머니에도 시연이 보고 싶어. 다음에 엄마 손 잡고 놀러 오렴. 손주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았어요. 자주 못 봐서 오히려 만날 때마다 더 특별했죠. 제가 복지관에서 만든 친구들 얘기를 하면 정희가 관심을 보였어요. 엄마 요즘 친구들이 생기셨다면서요? 그래, 박 할머니, 이 할머니. 다들 좋은 분들이야. 가끔 함께 영화도 보고 맛있는 집 찾아다니기도 해. 엄마가 영화관에 가시다니. 나도 몰랐어. 이런 재미가 있는 줄. 평생 가족들만 챙기느라 내 취미가 뭔지도 몰랐거든. 그런 대화를 하면서 저도 정희도 서로를 새롭게 바라보게 됐어요. 몇 달 후에는 정희가 제 생일에 케이크를 사다 왔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생일상을 차렸죠. 엄마 생일 축하드려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고맙다. 근데 정희야, 엄마한테 무리해서 뭘 해주려고 하지 마. 이렇게 가끔 얼굴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어머니, 저희가 예전에 너무 몰랐어요. 앞으로는 어머니 뜻을 존중하면서 지내겠어요. 성철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고 편하게 대화했죠. 할머니, 제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우리 시연이가 대단하네. 손주들과의 관계도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것저것 사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날 밤 혼자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은 것 같아. 서로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도와주고 이런 게 건강한 관계구나. 정의도 변한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뭔가를 달라고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제가 복지관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그런 걸 더 신경 써 주었어요. 이제 1년이 넘게 지났어요. 제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약과 심장약을 챙겨 먹고 가벼운 운동을 하죠. 복지관에서는 요가 교실의 베테랑이 됐고 서예 작품으로 상도 받았어요. 박 할머니, 이 할머니와는 이제 진짜 친구가 됐어요. 함께 여행도 계획하고 있죠. 제주도 3박 4일 여행. 생각만 해도 설레어요. 정희는 한 달에 한두 번 안부 전화를 해요. 예전처럼 뭔가를 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안부만 물어요. 그게 더 좋아요. 서로 부담 없이 지낼 수 있거든요. 아들 정민이도 해외에서 가끔 영상 통화를 해요. 제가 복지관 다닌다고 하니까 신기해 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런 적극적인 분이었나? 하면서 말이죠. 며칠 전에는 정희가 물어봤어요. 엄마 혹시 외로우시지 않아요? 저는 대답했죠. 외롭긴 하지. 하지만 외로움과 혼자 있는 건 다른 거야. 나는 혼자 있는 거지 외로운 건 아니야. 사람들은 여전히 말해요. 며느리보다 딸이 더 무섭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르게 생각해요. 가장 무서운 건 내 기대와 희생이 무너질 때 느끼는 허망함이었어요. 내가 모든 걸 바쳤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하는 그 서운함과 분노.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자식도 결국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을.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고 부모라고 해서 자식에게 모든 걸 바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 도와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는 그런 관계가 가장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믿어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고 부모는 자식의 뿌리라는 것을. 다만 이제는 강요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둬요. 오늘도 저는 제 이름으로 제 삶을 살아갑니다. 김미영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저 자신으로서 말이죠.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식들은 언젠가 떠나갈 거예요. 하지만 나는 끝까지 나와 함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위해 살아보세요. 저는 이제 행복해요. 완전히 행복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뿌듯함이 있어요. 며느리보다 더 무서운 건 친딸이라고요?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건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였어요. 이제 저는 저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찾으시길 바라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비슷한 경험을 가진 모든 어머니들께 바칩니다.